지난 강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이 정유산업 육성 및 단순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유사들이 이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라는 주제 중에서 특히 1980년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기술 자립화와 시장 및 운영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위기가 있었습니다. 석유 위기로 인해서 원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민 경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정유산업 운영 손실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서 대한석유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걸프사가 가져갔던 투자 수익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걸프사는 1차, 2차 석유 위기로 인한 원유 공급 능력 악화 등을 이유로 대한석유공사 주식 50%를 우리 정부에 인도하고 1980년 한국에서 전면 철수하게 됩니다. 1980년에는 쌍용정유의 합작사인 이란 국영석유회사가 1983년에는 경인에너지의 합작사인 미국 유니온오일사가 연이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호남정유의 합작사인 칼텍스는 석유 위기에도 대한석유공사에 167만 배럴을 공급하는 등 원유 공급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 위기와 이 외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서 정부는 원유 안정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중동 3개국으로부터 전량 도입하던 이 원유의 도입선을 다변화해서 중남미 등 12개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2차 석유 위기의 영향으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석유 수요는 연평균 0.8%의 낮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성장 둔화, 에너지 절감 및 탈석유 정책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산업용 연료의 유연탄 대체 및 발전 연료의 탈석유화에 따른 이 벙커 CU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원유가의 안정 등을 포함한 3저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1986년 이후 석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차 석유 위기로 인해 이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국전력과 시멘트 업계 등 이 벙커 CU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석유 대신 석탄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연료 전환 대책으로 인해서 벙커 CU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정유업계는 벙커 CU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게 되었습니다. 벙커 CU 중심의 중진류 수요가 격감하는 한편 휘발유, 경유 등의 경진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1987년에는 경진류 비중이 68.6%에 달하는 등 1980년대 석유의 수요 구조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1년 5월 정유 5사를 대상으로 중진류 분해시설 설치 의향 및 추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과잉된 벙커 CU를 경진류로 전환하는 중진류 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석유 제품은 연산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 정제 설비에서는 40%에서 50%의 저가 중질 제품이 불가피하게 생산되는데, 석유 정제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서 석유 수요의 고급화 및 경질화 경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 국내 정유사의 정제 능력은 하루 생산 79만 배럴이었으나 제2차 석유 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임가공 기여 부분을 제외한 가동률은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이 임가공 비중은 계속 증가했는데, 호남정유의 경우 1982년 16,000배럴로 시작해서 1983년에는 3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1986년 이후 석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유업체들은 기존 정제시설의 증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1981년부터는 저유향후 공급 의무 지역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정유사들은 1981년 7월부터 대기 중 황산가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서울 지역 등의 황함량 0.4%의 저유황 경유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공급 대상 및 지역이 확대되어서 1989년에는 저유황 경유 사용 비율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1987년 7월에는 휘발유 차량의 연료로 새로운 무연 휘발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정유사들의 기술연구소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이후에 82년 대한석유공사는 사명을 유공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민영화 이후 메이저 기업에 의존했던 원유 도입에서 벗어나 이 원유 직도입 및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했으며, 석유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1980년대 이 중화학 투자 조정, 산업 합리화라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기술 개발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개방을 통한 석유 산업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유공은 1984년 4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석유, 석유화학, 윤활유 분야의 고객 기술 지원, 제품 개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공장 생산성 향상 등 이 기반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주 목적으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가동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석유화학 회사의 연구소들을 벤치마킹한 후 당시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연구소 기능 및 건물을 설계하였으며, 연구소 운영 조직 등도 인류화를 추구했습니다. 호남정유도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부식 분석 및 제품 품질 관리 등의 부분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연구 개발의 필요성과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6년 1월 이 여천 공장 내에 기술개발 인력 및 신규 채용 연구원을 주축으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월에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술연구소는 공정연구실, 기기 및 재료연구실 등 4개의 연구조직으로 구성되어 공정과 제품 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체 연구와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중앙기술연구소의 대덕연구단지 내 설립을 승인받고 1998년 11월 27일 중앙기술연구소가 완공되어서 이원화된 연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여천공장의 연구소는
생산 공정의 생산 기술 개발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중앙연구소는 정유제품 원유 분석, 공정 및 기술 최적화, 촉매 공정, 고분자 환경 및 신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정유는 1982년 온산정유공장의 기술 개발부를 만들어서 제품 고급화 및 신제품 개발, 부산물 고부가화, 공정 효율화 개선, 기술 정보 수집 및 축적을 시작했습니다. 84년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 연구팀을 본사에 신설하고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계획 수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87년에는 과기처로부터 이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인가를 취득하고 92년에 기술연구소를 개소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경인에너지는 87년 8월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 공부한 시기에는 이 국내 정유사들이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본격적인 R&D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도화 설비를 도입하고 설비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정유산업의 경우는 설비뿐만이 아니라 공정 운영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정유공장의 운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라는 주제 중에서 특히 1980년대의 기술 자립화와 시장 및 운영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정유사가 본격적으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80년, 1990년대의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 두 번째 시간으로 1990년대 핵심 기술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